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의 이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일단 우리가 한반도의 지형 형성 역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에 오래된 땅이다 보니까 시원생 때부터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었죠. 그 각 시대에서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지지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산지지형 중에서도 융기지형 첫 번째 고위평탄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지리는 고위평탄면의 형성 과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두시고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의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하천 지형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지리는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 하천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천 지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단어들을,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이 분수계예요. 지금 눈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가장 높은 점들을 이어놨죠. 이 분수계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물을 나누는 경계였어요. 그래서 이 분수계는 높은 산봉우리들을 이은 그런 경계선이 되는 거고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떤 하천과 각각의 하천들을 나누는 또 다른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하천이 흐르는 범위예요. 구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때요? 주변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을 우리가 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 유역은 유역 분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 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역 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지에서 이 3가지 단어를 바꿔가면서 아마 보기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해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래 가사처럼 상류에서 지류들이 다시 또 모여서 하나의 큰 강줄기로 되는, 본류로 모이는 이러한 하천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망을 우리가 하계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로망이라든지 통신망, 그때 쓰는 망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느낌인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너무 개념 이해에 혹은 개념을 암기하는 데 연연하시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바탕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남한의 대하천 몇 가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8강에서 우리나라 대하천 4대 강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으로 배웠습니다. 거기다가 섬진강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유로가 가장 긴 하천은 남한에서는 이 낙동강이에요. 그런데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은 한강입니다. 유로가 길면 일반적으로 유역 면적이 넓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산지가 많은 나라에서는 유로가 길다고 유역 면적이 꼭 1위이진 않아요. 그래서 한강 유역이 우리나라에서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이고 유로는 사실 낙동강이 제일 길어요. 자, 그래 그냥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뉴탐스러운 58페이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랑 넘어갈 내용은 뭐냐면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내신에서도 선생님이 기본 개념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너무 기본적이고 쉬워 보이지만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수능에서도 몇 번이나 다뤘던 내용입니다. 한 3번, 4번 정도 나왔는데 자, 먼저 이 상류와 하류 를 보기 전에 당연히 분수계를 기준으로 첫 번째 나눠지는 이 물줄기가 당연히 가장 높은 곳에서 첫 번째로 나눠지니까 상류의 물줄기가 될 거고요. 그것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는 이 니은 지점이 하류에 해당하는 지점의 한 군데를 표시한 겁니다. 자, 아무튼 상류 하류를 비교하는데 하폭은요. 상류가 아주 좁겠죠. 그 다음에 하류로 갈수록 넓어질 거예요. 실제로 한강은요. 정말 넓은 강인데 이 서울 정도 되는 그 구역이 되면
강의 너비가 1km가 넘습니다. 아주 큰 강이 된다는 거. 하류로 갈수록 하폭이 넓어지고요. 유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가사에서 보셨죠, 여러분? 도랑물이 모여가지고 큰 강물이 되니까 유량도 당연히 적었다가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잘 평상시에도 알 수 있고요. 수심도 어때요? 얕았다가 깊어집니다. 경사도는요. 상류는 그야말로 산지 지형, 가장 높은 지형에서 이제 발생하는 하천의 줄기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급경사 지역을 흐를 거고요. 여기는 완경사를 흐릅니다. 그다음에 유역분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유역분지가 뭐에 의해서 나눠졌어요, 여러분? 분수계와 분수계 사이에서 나눠졌죠. 그러면 이 상류에 해당하는 유역분지는 사실 이렇게 또 다른 작은 유역분지가 여기에 딱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물줄기는요. 어때요? 유역 면적이 작죠. 옆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주변이 산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하류로 오면 올수록요. 평야의 비중이 넓어지죠. 옆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면적이 그릇이 넓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역분지, 그릇의 크기, 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유역 면적이 좁고요. 여기는 넓습니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당연히 여기는 아직까지는 큰 상태고요. 점점 작아지겠죠. 그런데 퇴적물의 크기도 당연히 이해를 하겠지만 원마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원으로 마모된 정도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둥근 정도. 퇴적물의 둥근 정도가 어떠냐? 이렇게 생긴 퇴적 물질이 있고요. 자갈이든 모래든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둥근 정도는 어떤 게 둥근 정도가 크죠? 이게 둥근 정도가 크죠. 그래서 이 원마도라는 개념이 수능에 한번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모의고사라든지 내신에서 물어보는 아주 주요 개념인데요. 둥근 정도는 상류에서는 아직 작지만 하류로 가면 갈수록 둥근 정도가 커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X축, Y축 그래프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 개념들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들은 뭐냐면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인데 여러분 하자가 뭐예요, 여러분? 아래 하자죠. 그야말로 아랫방향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침식이 바로 하방 침식이고요. 측방은요. 옆측자예요. 옆을 쳐요. 옆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이렇게 흐르던 하천의 모양이 툭툭툭툭 옆을 치면서 좀 점점 공유도가 커지는 겁니다. 더 크게 휘어져요. 그러면서 기존에 흘렀던 유로의 형태와 측방 침식이 많이 이루어진 이후의 형태가 아주 모양새도 다르고 길 자체가 달라졌죠. 그죠? 자, 그래서 측방 침식은 나중에 뒤에서도 선생님이 강조하겠지만 유로 변경을 만들어내는 침식이다. 강의 물줄기의 길을 바꾸는 침식이 바로 측방 침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격사면하고 퇴적사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흐르면요. 이 바깥쪽, 하천에 힘이 많이 작용하는 이 바깥쪽 라인이 바로 공격사면인데요. 쇼트트랙에서도 이 아웃코스를 도는 선수들은 인코스를 도는 선수보다 훨씬 더 빠르고 힘을 많이 가해야지만 인코스 선수를 따라잡을 수 있죠. 자, 그만큼 힘이 집중되는 곳이 이 공격사면 쪽이에요. 자, 그러면 힘이 집중되면요. 어떤 작용이 발생하냐면 깎아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침식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가파른 절벽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반대편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힘이 적게 힘이 분산되는 혹은 퇴적 물질이 쌓일 수 있는 하천의 흐름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속도가 낮아지는 구역이 이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퇴적사면은 말 그대로 모래 같은 것들이 퇴적되어 있죠. 이쪽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격사면과 퇴적사면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 공유하천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그림 또
이 구역의 단면도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잡았으니까 이거를 실제 우리나라 지형에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그림은 우리나라 주요 분수계를 기준으로 하천에 하계망도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의 유역면 쪽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수계의 형태가, 분수계가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와 거의 일치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 지금 하천을 보니까 대부분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황해로 흘러가고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고는 있을 텐데, 자,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가 신생대 제3기 때 동쪽의 윤기량이 많으면서 윤기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동쪽의 경사가 급하고 서쪽이 만만해요. 그래서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훨씬 더 대하천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이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하천이 이렇게 서쪽으로 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남쪽으로 흘러가는 대하천도 있어요. 낙동강, 아까 유로가 제일 길었죠. 낙동강은 남쪽으로 남해로 빠져나가고요. 두만강도 예외적으로 아주 큰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동해로 빠져나가는 하천도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했던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항해로 흐르는 하천 유로가 길고요. 동해는 짧다. 그래서 강자로 끝나는 하천이 별로 없어요. 거의 남대천 이런 천자로 끝나는 규모가 작은 하천이고요. 경사도는 완경사죠. 왜? 동고서저니까 동쪽의 경사가 급하다. 급경사를 이루면서 하천이 흘러갑니다. 유역분지, 당연히 지금 그릇이 큽니다. 그릇이 크니까 유역분지도 넓게 설정되고요. 여기는 좁죠. 그 다음에 하천이 바다에 도착했을 때 퇴적 물질의 크기는 이미 어떤 상태일까요? 깨져서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미세한 입자의 물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나중에 해안 지형에서 할 건데요. 조류의 퇴적 작용에 의해서 어떤 지형을 만들어내냐면 갯벌을 만들어내요.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가죠. 그만큼 아주 넓은 갯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해안 지형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반면에 동해는요, 깨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도착했을 때도요, 입자의 크기가 커요. 그래서 모래 알갱이, 좀 큰 입자의 크기가 파랑의 퇴적 작용에 의해서 사빈 해수욕장, 그런 모래 해안을 형성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땅덩어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경관들이, 지형 경관들이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황해와 동해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유량 변동이 큰 하천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천이 흐르는 상황, 유황이 불안정하다. 하상 개수가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하상 개수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원래 수치화시키면 보기에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 유량 변동을 수치화시킨 게 바로 하상계수라는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하상계수의 개념, 의미를 보면요. 최소 유량과 최대 유량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이걸 1로 잡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율을 x로 잡아서 1대 10이냐, 1대 100이냐 이런 식으로 최소 유량과 최대 유량을 비교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요 이 수치가 아주 커요. 조금 이따가 비교를 해보겠지만 하상 개수가 매우 큽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같은 하천의 모습인데요. 지금 주변에 그 나무 그림을 보니까 한창 여름인 것 같죠? 푸른색이 울창한 여름인데 지금 하천 수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엽이 졌어요. 가을이에요. 여름에서 가을까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주변에 둔치 다 드러났죠. 조금 있으면 강바닥도 드러날 것 같죠. 수위가 엄청 짧은 시간 동안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상계수, 유량 변동의 폭이 크냐? 너무 쉬운 얘기지만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기 때문에 이라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집중률이 높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무슨 비중이 높죠? 산지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그릇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이렇게 넓으면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얘는
한참 있어야 넘치든 말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조금만 비가 내려도 금방 넘쳐버립니다. 똑같은 구간에 있어서도 여기는 유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또 급격하게 줄어요. 그릇이 크면요. 천천히 늘어났다가 천천히 이렇게 유량이 변동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유역 면적, 산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분수계와 분수계 사이에 이 유역 면적이 매우 좁게 나타난다는 거.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하산개수 한번 볼게요, 여러분. 미시시피강이라든지 세느강 같은 그런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그런 하천에 비해서 우리나라 하천의 하산 개수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저 과거 수치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여전히 아주 높은 수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유량 변동이 크다는 건데 선생님 왜 가로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수치가 줄었나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하산개수의 영향 때문에 어떠한 그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량 변동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 볼게요. 유량 변동이 크다 보니까 여름에는요 물이 넘치고 막 집집마다 그 지역에 홍수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물론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한 해 동안에도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 겨울에는 가뭄, 이렇게 계절별로도 강수량 차이가 많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하천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수력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운교통이라든지 이러한 것의 이용이 매우 불리한 편입니다. 수력발전이라는 건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름을 제외하고는 가을, 겨울, 봄에는 강수량이 너무나도 적어요. 사람이 쓸 물도 없는데 이렇게 막 떨어뜨려가지고 전기 발생시킬 물이 어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력발전 가동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수운교통이 뭡니까? 물의 하천을 이용해서 물자라든지 사람을 운반하는 교통이 수운교통인데 우리나라는 여름에는요. 막 하천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문제고요. 겨울에는요. 강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운교통에도 매우 불리한 하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물 자원 이용률도 그래서 낮죠. 아까운 물들이 여름철에 다 흘러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도요. 이 여름철에 오는 비를 최대한 저장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과거부터 저수지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물 저장 시설이나 이런 수리 시설들을 해왔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저수지도 있고요. 하천 중간중간에 이런 보를 설치해서 일정 수위를 유지해가지고 논이라든지 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저장 시설들을 해놨다는 거. 현대에 들어서는 어떠한 시설을 합니까? 물 저장 시설로서. 그렇죠. 이런 상해 대규모 댐을 세워가지고요. 유량 조절도 하고요. 홍수나 가뭄을 좀 대비해서 조절도 하고요. 물론 전기 발생의 기능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하천에서 유량 변동이 큰 하천의 특색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댐이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댐 얘기를 했죠. 지금 하산 개수를 선생님이 아까 과거 수치와 현재 수치를 비교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드린다 했습니다. 최소 유량을 1로 잡았을 때 최대 유량이 지금 390이에요. 390배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일단 이렇게 유량 변동폭이 이랬습니다. 근데 그 폭이 이렇게 줄었어요. 왜? 이유는 모든 강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서술하라. 답이 뭐가 되냐? 뭐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 선생님이 다 얘기해버렸죠. 댐 건설의 결과입니다. 댐을 건설하면요. 아까 선생님이 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유량 조절이었어요. 홍수가 나요. 비가 엄청 내려요. 그러면 댐은요. 물을 저장합니다. 하류로 흘러보내는 그 물의 양을 조금 상류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가두어 놓고. 그러면 최대 유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최소 유량. 겨울에는요. 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상류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물을 좀 흘려보냅니다. 채수유량도 과거에 비해서는 채수유량이 오히려 좀 그 양이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폭, 하상 개수의 수치가 이렇게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은 댐건설이다. 왜? 기후는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니까. 자,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감조하천인데 재작년 수능에서는 이 감조하천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감조하천의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너무 쉽게 푸는 문제였는데 학생들은 되게 어렵게 느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금 내신에서 다루는 감조하천 일단 의미부터 선생님이 먼저 잡아드릴게요. 감자가 무슨 감자일까요? 감동할 때 감자요. 느낄 감자입니다. 그럼 뭘 느껴요? 조류를 느끼는 하천이다. 이 조류? 조류는 선생님 바닷물, 밀물하고 썰물의 그 흐름을 조류라고 하셨잖아요. 그야말로 감조하천은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하천입니다. 바닷물하고 섞이는 구간이 나타나는, 감조 구간이 나타나는 하천을 우리가 감조 하천이라고 하는데요. 자, 하천 하구에서 조류,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향이 하천 하구, 하류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기적으로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당연히 하구에서 멀어지면 만조와 간조의 변화폭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류에서 멀어지면 이런 구역은 이런 만조, 간조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일정 구간까지만 나타납니다. 물론 경사도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이 구역은 더 안쪽까지, 내륙까지 나타나요. 경사도가 크면요. 좀 그 구간이 짧겠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일단 보세요. 항해조차가 매우 커요. 항해조차가 매우 큰데 대하천이 일단 어디로 다릅니까? 황해로 흐르죠. 거기다가 황해는요. 완경사죠. 감조하천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자, 그래서 황해라든지 낙동강으로 흐르는 대하천, 남해로 흐르는 대하천, 낙동강의 하구 부분에서도요. 감조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하천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감조하천은요. 그래서 이 감조하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탐스런 자료에서 살펴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래프화 시켜 놓은 건데 이게 한강의 하류입니다. 지금 서해를 만나는 강화도 부근인데 이 C지역은요. 조금 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수위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만조와 간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거죠. 수위가 거의 일정한데 반면에 이 A하고 B 지점을 보세요. A하고 B 지점, 특히 A 지점을 보시면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바다에 더 가까우니까. 감조 구간이 더 뚜렷하게, 감조 하천의 특징을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매우 뚜렷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C 정도 가면은 감조 구간이 좀 덜해지는구나. 감조 하천의 특징이 조금 약해지는구나 라는 정도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감조하천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감조하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더라도 약간 색깔이 다르고요. 물의 방향이 지금 여기가 하천이고요. 하천은 바다로 흘러나가려고 하는데 바다에서 지금 밀려 들어오죠. 그러한 모습으로도 여기 감조 구간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는요. 소리도 엄청나게 우렁차고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에서는 그 구간이 아주 잘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구간이 조금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 앞에 같은 사진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지금 이것처럼 이 빨간색 식물이요. 그 소금물에 영향을 미치는 염생 습지에서 자라는 염생 식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구 부근에서 이런 것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하천 유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여기 감조 구간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해장
어설프게 언 얼음을 우리가 성해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설프게 얼었다는 그 자체가 소금물이 섞였다는 겁니다. 소금물은 끓는 점도 높지만 어는 점이 낮잖아요. 과학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더 온도를 낮추면 이게 얼겠지만 지금 영하로 떨어졌는데도 지금 어설프게 이렇게 둥둥둥둥 얼음장이 떠 있어요. 다 이게 둥실둥실 따로따로 뭉쳐가지고. 근데 그 방향이 지금 바다로 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강의 상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뭐가 지금 밀려 들어오는 시간이다? 밀물이 지금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얼음장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해장이 거꾸로 올라가는 구역에서는 뭐 유람선의 운행을 금지한다든지 그런 경고문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 감주하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